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여러분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 원 동시대출 회사원 징역 6개월이에요. 내용이 길진 않아요.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죠? 동시대출 혐의이다. 저축은행 두 곳에 총 4천여만 원을 대출 신청해 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 3,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동시에 때려 넣으면 한 1억 2천까지 땡기겠죠. 4천, 4천, 3,500이 대략 한 1억 1천, 1억 1,500, 1억 2천 이 돈을 중복으로 받고 싶어서 약간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다음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분을 뭐 제가 잘못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잘못했고요. 여기 은행에 보면은 은행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선생님 대출 받은 사실 고지하지 않고 일부러 중복 대출을 받으면 전산에도 걸리고 나중에 이게 고의성이 밝혀지면은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이고요.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가시면 서류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은행 직원들도 중요한 부분은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 밑에 댓글을 보면 환호회가 978이에요. 그럼 더 내려가면 이 나쁜 놈아 대출을 왜 중복으로 받았냐? 네가 정말 잘못했다. 형량이 짧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원래 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왜 감옥을 꼭 가야 되냐? 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뒤져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할 때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제 의견 중에 제가 선입견이 하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갚을 능력이 된다고 증명이 된다면 물론 적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경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 좋은 명목으로 큰 돈을 벌었고 거대한 덩치를 키웠잖아요. 은행은 사실 간판이 멋지고 크고 정장을 입고 있고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뿐이지 사채업자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종종 있지만 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가서 때리고 감금하고 때려서 막 뭐 저기 신체 포기각서 받았던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딘간 있을 거니까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사채업자분들 바로 구속됩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연락할 수 있는 횟수랑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금융권도 돈을 받지 않으면 채권을 넘겨버려서 추심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서 2달 이상 연체를 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선량하고 착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시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안 갚아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1금융권은 뭔가 다를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정작 그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여러분한테 추심을 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일 수 있어요. 전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명도를 하러 가면은 물론 도망가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추심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사채업이 많습니다. 어쨌건 뭐 긴 얘기를 잠깐 자르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아마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에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생각을 답변에 적어주세요. 절대 이분이 잘했다. 뭐 징역 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던 싫던 감정을 넘어서 법은 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제 일이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여기에 이분이 억울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출 규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금 규제도 너무 강력하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정말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좀 나쁘거로운 얘기지만 지금 분양권 거래를 하는 곳에 가보시면은 분양권 거래 어디가 있을까요? 검단 신도시나 아니면 뭐 파주나 아니면 송도에 가보시면은 불법 거래를 제시를 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왜 그러느냐? 매도인이 요청을 해요. 매도인은 왜 요청을 하느냐?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그런 편법 거래까지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물론 이런 편법 거래 때문에 때려 맞아서 아작이 난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위례 신도시도 있었고, 다산 신도시도 있었고, 하남도 있었고, 뭐 솔직히 강동 저기 아시겠지만 고덕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걸 안 지키고 아니면 다운 업계약서를 썼다가 아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불법이에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경제활동도 오래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절대 반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저 나쁜 놈들. 이분도 이 불법 대출을 받은 나쁜 놈이라고 초점을 맞추지만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왜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늘어나는지 살펴봐야 돼요. 선진국에서 할렘가가 생기는 걸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디트로이트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마 살인사건율이 다른 지역 대비 한 3배 이상 많았던 지역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장들이 버려지면서 할렘가가 생겨서 그렇죠. 왜 선진국들은 도심 안에, 나라 안에 할렘가가 생기는 걸 무서워해서 복지를 풀까요? 왜 복지가 그야말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의 웰빙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맞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버려진 곳이 생기면 범죄율이 올라가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범죄율이 올라가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만 비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까? 선진국은 시스템을 한 번씩 다 점검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할렘가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무조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왜 마약이 끊이질 않겠어요? 마약을 소탕하려 그러면 그럴수록 대체제가 생겨서 부작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에서 증명이 됐죠. 정말 미국의 힘으로 마약을 때려잡는다고 했으면 없어졌겠죠. 총기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분양권 편법 거래가 왜 생겼어요? 세금이 너무 세니까 사고 파는 게 안 되는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편법 거래를 매수인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매도인도 그러면 안 되지만 세금 내기 싫으니까 피해 가는 거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요새 거래가 없으니까 기꺼이 그런 거래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걸리면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몰라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시지만 모릅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다른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전엔 신용대출 1억 넘게 됐어요. 시티은행 같은 데 가면은 내 연봉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요새 절대 안 되죠. 예전처럼 대출이 풀려 있었으면 이분이 이런 대출을 받았을 확률은 내려가겠죠. 이분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 이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이 늘어난다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기사가 나올 거예요. 사채업에 손을 댄 서민들, 캐피탈에 중독된 서민들. 지금 뭐 주담보대출이 3%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P2P까지 가시면은 제일 사악한 데 가면 12%까지 나와요. 8%가 나온다 해도 설정 수수료랑 기타 등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10% 안팎입니다. 캐피탈 가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알아보시죠? 7%대 나옵니다. 정말 다양해요. 왜냐면 저금리기 때문에 이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거든요. 일수 뛰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케이블 TV 틀면은 그 해가지고 이렇게 선전하는 곳들 지금 신났어요. 빌려줄 돈이 없어요. 사채업자분들 지금 최고 호황이에요. 이건 아무 조명도 받지 않죠. 다만 대출이 막혔던 기존의 나의 경제 계획이 갖춰져 있었던 서민분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너 투기하려고? 투기꾼이니? 네가 대출을 왜 받아? 지금 가계부채리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지금 가계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채가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집 담보로 빌려서 지금 그 이자 못 갚아서 집 넘어가는 분 계세요. 제 경매 사건을 아무리 봐도 그런 분은 없어요. 다른 짓 하다가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오바인가요? 제가 너무 오바라면 여러분이랑 의견이 다른 건데 저는 이런 기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겁을 먹겠지만 더 윽박지름을 당하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분이 어쩌면 분명히 잘못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쩌면 시스템상 어떤 부작용에 휩쓸린 분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한 번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출이 다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멀쩡히 대출 받으신 분이랑 지금 갑자기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은 무슨 잘잘못이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평등과 정의라면서요. 공평하다면서요.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든가요. 아니, 아무 문제 없던 가계부채가 갑자기 문제가 돼서 대출을 막는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소수면 그냥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오바스러운 얘기지만 이 징역 6개월이 사실은 대출을 멀쩡히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어떤 잘못된 곳에 손을 대서 물론 이분은 징역 6개월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사채업, P2P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캐피탈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대출 사기에 걸려들 수 있어요. 대출 사기가 여러분 정말 무섭거든요. 요새는 보이스피싱이랑 대출 사기단이랑 짜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시스템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